안녕하세요. 먼저 프린트를 보시면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자,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별도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신고 2번 해야 돼요? 그거 아니죠.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에서 따로 있는 거 특례에서 그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그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아닌 거, 다른 계약일 때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그것만 하면 되고,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만. 1번 틀린 거고, 올해 나왔었죠? 1번. 올해만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왔었어요, 시험에. 2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경매. 뭐라고 적어놔야죠? 경매는 계약 외. 이거 계약이 아니잖아요. 경매는. 그러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 맞네요. 그렇죠? 계약일 때는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 물론 그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은 빼고.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다른 계약일 때 계약은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 그래서 경매일 때 소유권 취득한 날. 이게 언제라 그랬죠? 경매면 매각대금 완납일. 돈을 다 낸 날.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그런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였을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0일일 때는 300만 원. 6개월일 때는 100만 원. 그래서 신고 기간과 제재를 연결시키는 게 핵심이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일 때는 60일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 특례일 때는 60일. 신고 기간 똑같지만 제재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0일 300만 원, 6개월 100만 원.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벌금으로도 잘 나오니까. 2번은 맞는 거고, 3번은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05 했던 거.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 처음 지정은 그래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처음에 지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효력 발생한다. 그랬어요. 비교해야 되고. 맞는 거고. 4번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처음 지정할 때도 거치고, 그리고 재지정, 축소, 해제 시에도 반드시 거친다. 그것만 틀렸을까요? 심의 거치고 또 해제 하이한다. 이거 의무 규정.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하이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이한다.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그다음 5번. 이제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죠. 이용 의무 기간은 우리 2년 했던 거.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사업자가 보이면 4년. 현상 보존은 몇 년? 맞췄어요. 5년. 현상 보존 5년. 5자가 보인다 그랬잖아. 현상 보존 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나요? 5자 보이나요? 보인다 그랬어요. 이거. 현상 보존 5년. 현상 보존 5년. 추잡스럽긴 하지만 일단 현상 보존은 5년. 이용 의무 기간 2년. 3년짜리 있나요? 없어요. 예전에 있다가 다 없어졌어 이제. 이용 의무 기간 2년. 이건 2년이다. 이렇게 나뉘죠. 사업자가 보이면 4년, 현상 보존 5년인데 그런 거 아니니까 2년. 그다음 6번.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하죠. 3월 이내 기간 정해서 이행 명령하고, 이행 명령을 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이행 강제금 방치는 10%, 방치 10%. 100분의 5, 5%는 뭐가 있었는데? 오용 5%.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해서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 오용 5%. 그럼 방치는 10%. 이것도 다시 해보면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방치, 그리고 임대 있었고, 그리고 오용,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해서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 그래서 방치 10%다. 방치 10%. 어떤 거. 임대 7%. 여기 7자가 잘 보면 보인다. 7자. 오용 5%. 이건 너무 쉽고. 오용 5%. 기타 7%다. 했던 거. 좀 방치니까 10%. 그렇게 해줘. 그리고 7번은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구 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선감, 매공시 기억나나? 말랑말랑 하잖아요. 선감, 매공시, 선매는 감정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 선감, 매공시. 그래서 지금 선매니까 공시지가 아니라 감정가격 이렇게 나와야죠. 물론 둘 다 신청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다. 그렇게요. 원칙은 선감, 매공시 그렇게 되니까 틀린 거고. 8번 다세대 주택, 다세대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죠?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그러면 얘는 집업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죠. 답이 틀려 있네요. 그죠? 답이 틀렸어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집원까지 동호수까지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공동주택이니까. 8번 X 그렇게 해줘. 답이 틀렸네요. 9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지본을 잘못 기재했다. 자,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 이거 뭐라고 적어놔야죠? 수리 동그라미. 수리까지 된 거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 공무원 책임. 수리가 안 됐으면 임차인 책임인데 수리가 됐으니까 전입신고 올바르게 했다. 수리가 된 거고 공무원이 실수했다. 그럼 그때는 대항력이 있다. 수리가 된 거고 공무원 잘못이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9번 했고 10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날이 된 거예요. 같은 날에.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되죠? 다음날 0시. 대항력도 다음날 0시고 우선매주권도 다음날 0시. 그렇게 되는 거죠. 대항력 발생과 동시 발생이 되니까. 저당권은요? 그 날짜.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0시. 그럼 동순인가요? 아니죠. 임차인이 우선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은 그 날짜니까. 동순위도 아니고 임차인이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저당권이 선순위다. 근데 임차인끼리는 동순위예요. A는 오전에 하고 B는 오후에 했다. 그래도 둘 다 다음날 0시니까 동순위. 근데 저당권은 그 날짜니까 저당권이 선순위. 그렇게 되죠. 10번도 틀렸고. 11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전입신고 이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대항력 동그라미.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아니죠. 확정일자는 뭐 요건이다? 우선배주권 했던 거. 확정일자, 우선배주권 그렇게 해줘. 확정일자는 우선배주권.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도 아니고 최우선 변조권 요건도 아니고 확정일자는 우선배주권이에요. 이렇게. 지금 대항력이니까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틀린 거죠. 그 다음 12번 주임법상 차임 증액 청구. 증액시 제한 있죠? 20분의 1 초과금지, 100분의 5 초과금지. 상임법은 100분의 9, 주임법은 100분의 5, 20분의 1 약분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언제 적용된다? 계약기간 중간에 올릴 때. 2년 계약했는데 1년 지나고 올릴 때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2년 끝나고 재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빚 좋은 개살구. 문의만 좋은 거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임대인들이 계약 기간 동안에 안 올리고 끝나면 왕창 올리니까. 재계약 시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합의해서 올릴 때도 또 적용이 안 돼요. 그것도 됐고. 그 다음 13번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이제 1년으로.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죠. 누구만? 임차인만. 1년 했으면 1년 주장할 수 있는 건 임차인.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다고요. 1년 주장해도 되고 2년 주장해도 되고. 임대인은 빼박. 무조건 그냥 2년. 임대인은. 그 다음 14번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같은 말이라 그랬고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또 빼박 2년.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다고요. 임차인은 2년 주장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 해지 통지해서 끝낼 수 있고 임차인만 그래요. 임대인은 빼박 2년.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2년이야.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은 누구에게만 유리하다?
임차인에게만 유리하다. 그래서 의무를 소홀히 한 임차인은 또 이런 게 인정이 안 되고 이기 차임이 연체했다. 그러면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런 것들. 그다음 15번 좀 어렵네요 이게.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자, 이게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뭐가 보여야 된다 그랬는데 보증금 중 일정일 그런 거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이거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아니면 우선 변제권이겠지. 그죠? 왜 우선 변제권이에요?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잖아요. 후순위보다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는 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요. 보증금 중 일정일.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니까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니까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고요.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이건 우선 변제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생기는 거고 그러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이렇게 기출지문이죠.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어렵잖아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 변제권.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그렇게 보셔야 되고 단어 보고서 눈치를 째자.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 그렇게 다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오늘은 상임법인데요. 상임법 나가기 전에 주임법 몇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대항력 있었고, 그죠? 대항력 있었고, 우선 변제권이 있었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었고, 최우선 변제권 이게 다른 거래였어요. 이거 따로. 대항력은 주택인도, 집에 살고 있는 거,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예요. 이 두 가지를 갖추면 그러면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해석하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등기가 없어도. 만약에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등기가 없을 때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항력권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대항력권. 이 두 가지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대항력권. 대항력과 대항력권이 반드시 같은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항력권을 갖춰도 대항력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 안 생기는 경우. 경매에서 같은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권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두 가지 갖추고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 변제권이었으니까. 요건이 세 가지인 거죠.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날짜부터 생긴다. 원칙은 도장 받은 날에 대항력이 있었으면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도장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전입신고 한 날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날 0시에 생긴다고. 대항력이 그때 생기니까 같이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있었으면 도장 받은 날에 생기고 대항력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 생기고 그래서 저당권과 다 같은 날이면 저당권이 선순위라고요.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0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대항력 요건도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 요건도 아니고 단어 보고서 눈치를 채자. 최우선 변제권도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니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먼저. 보증금 전부 다가 아니라 일정액만.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요건만 갖추면 된다고요. 이 대항요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되어 있으면 된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예.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되고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걸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그러면 생기는 거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유리하죠. 소액 임차인이 내 보증금이 소액이고 전입신고 해냈대요. 확정일자도 받았대.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니까.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확정일자 받아두면 유리하다 그런 거지 확정일자가 최우선 변제권이 요건이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따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경매에서 문제가 된다고요. 경매에서 임차인이 있었고 임차인 대항요건 확정일자 얘가 전입신고도 하고 도장도 받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리고 이제 3번 임차인 또 들어왔고 1번, 3번 다른 사람이에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이렇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들어갔다고 경매가. 그러면 3번 임차인을 보면 대항요건을 갖췄다고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했대요. 근데 경매 이제 끝났어요. 경매 끝나고 낙찰자가 찾아왔어.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할 수가 없다.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 새로운 주인. 경매에서는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낙찰자가 찾아와서 야, 너 나가. 얘 나가야 돼. 왜냐면 저당권 밑에 있죠. 경매, 공매 시에는 순위까지도 중요해서.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면 대항력이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경매에서는 순위까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후순위면 얘는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돼요. 나가라면 나가야 돼. 근데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있다? 우선매조건이 있다. 우선매조건은 어디 가서 주장하는 거?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선매조건은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거.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대항력은 법원 가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우선매조건은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매조건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건 다 갖췄잖아. 물론 이제 달라고 하면 다 받기가 쉽지가 않죠. 우선매조건은 순서대로 받는 거니까 순서대로. 얘가 3순위면 세 번째로 받는 거예요. 위에서 다 쓸어가고 남은 찌끄레기 받는다. 찌끄레기. 그럼 얘가 이제 찌끄레기 받았어요. 잔액이 왕창 남아. 순위가 후순위니까 조금 받고 왕창 남은 거예요. 왕창 남은 거를 낙찰자에게 달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얘는 3번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잔액을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받기가 쉽지가 않죠. 원래 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매가 넘어간 거죠. 보증금을 떼게 되고 얘는 1번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요. 우선변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 표현을 잘 봐야 돼. 대항력과 우선변조건을 겸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대항력과 우선변조건을 겸유하고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다. 선순위. 저당권 위에 있으니까 대항력도 있고 낙찰자가 찾아왔대요. 경매 끝나고 나가. 안 나가도 된다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조건도 있어서 법원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다 받을 확률도 제일 높아요. 1순위니까. 만약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한 100만 원 남아있대요. 100만 원 그 잔액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1번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안 되면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아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낙찰자에게 달라고 하면 돼요.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잔액이 남았으니까. 얘는 유리한 임차인, 불리한 임차인. 경매, 공매 시에만, 그러니까 주로 경매 시에 문제가 된다고요. 순위가. 만약에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으면 3번 임차인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매매 시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순위가. 경매, 공매 시에만 저당권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후순위면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서 뭐를 물어보나 잘 봐야죠. 3번 임차인이 없는 건 대항력이죠. 우선매조건은 있다고. 뭘 물어보나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공부를 좀 하시면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임차권과 전세권이 다른 거 아시잖아.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 힘이 센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판례에서 임차인이 또 먼저 들어왔어. 임차인이 대항요건 확정일자 그리고 후순위로 또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얘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그래서 집주인 쫄라서 등기를 무슨 등기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란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보증금으로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사도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있대요. 그러면 임차권, 전세권 두 가지를 다 갖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임차권, 전세권 다 가질 수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그게 성격이 다른 거니까.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간 거지. 어떻게 됐을까? 이사 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다.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이거. 이게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잖아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사 가면 끝. 그럼 이제 대항력도 없어지고 우수매 조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 가는 순간에. 전세권은요? 남아있죠.
저당권 밑에 후순위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등기했으니까. 위에 건 없어지고 이사 갔으니까. 그리고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없는 거고요. 전세권 자기 위에 또 저당권이 있으면 없어져요. 경매에서. 경매에서는 저당권 밑에 있으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 다 지워져. 그리고 이제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1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얘가 1번, 얘가 2번으로 받게 돼. 얘는 왜 1번으로 못 받죠? 이사 갔잖아. 이사 가는 순간에 끝. 못 받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얘가 이제 1순위로 받고 얘가 2순위로 받는 거예요. 얘가 다 받고 남은 찌끄레기가 받은 거예요. 얘가 소송 제기한 거죠. 왜 이러냐고. 나 먼저 들어왔고 나 같은 사람이고 내가 요거를 임차권을 보호하려고 등기까지 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근데 왜 날 조금 주냐고. 근데 판례가 어쩔 수 없대요.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결론은 그거예요.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한 사람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전세권으로 임차권 보호가 안 된대요. 성격이 다른 권리니까. 그리고 등기를 잘못했어요. 이사 갈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사 갈 때는 뭐 해야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사 갈 때는.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가 따로 있다고요. 근데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아니면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따로 하든지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가 있는데 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아니에요?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건데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아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으로 임차권 보호가 안 된다. 만약에 얘가 이사를 안 갔대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이사 안 갔으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섣불리 전입신고를 빼면 안 된다고. 선순위였는데도 이사 가는 순간에 없어졌잖아요. 등기했으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다고. 등기를 잘못했으니까. 만약에 임차권 등기했으면 쭉 유지가 돼요. 임차권 등기했으면. 전세권 등기해서 그런 거지. 이제 이 반대도 있어요. 이것도 잘 나오고 이 반대도 잘 나와요. 별의별 경우가 다 있거든요. 이 반대로 뒤집힌 거예요.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먼저 했어요. 보증금으로다가.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후순위로. 그리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한 거예요. 1번, 3번이 같은 사람이에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사도 안 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하니까 두 가지 다 있어요. 이사도 안 갔고 경매가 들어갔어요. 이제 경매가.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전세권, 임차권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따로 봐야 돼요. 성격이 다른 권리니까. 따로.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임차권만 보는 거예요. 얘만. 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얘만. 대항요건을 갖췄대요. 얘만 놓고 보면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없네.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 얘랑 똑같잖아요. 얘가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경매, 공매시에는 순위가 중요하다. 지금 경매잖아요. 순위가 중요하다고요.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없어. 확정일자 받았네요. 뭐가 있을까요? 우선변제권이 있다. 우선변제권. 그래서 얘가 대항력은 없어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법원에 달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지 이제. 임차인 지위에 기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배당 요구 이렇게 불려요. 돈 달라고 하는 거. 법원 가서 돈 주세요 하는 게 배당 요구.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니까 1번 전세권도 배당 요구 달라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당연히 안 한 거지. 왜?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니까. 얘는 지금 뭐만 달라고 한대요? 임차권만. 나 임차인이니까 그것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럼 이것만 준다. 전세권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안 주는 거고. 임차인에 의해서 이 배당 요구한 거를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거로 볼 수가 없다. 왜?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전세권은 전세권에 의해서 따로 달라고 했었어요. 따로. 달라고 안 했잖아요 지금. 전세권에 지읒자도 끊이지 않았잖아. 임차권만 달라고 했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한 사람이 임차권, 전세권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어도 권리 행사 어떻게 해라? 따로 행사해라.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임차인의 지위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거를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거로 볼 수가 없다. 따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나중에 이 판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는 이 임차인, 전세권자 얘가 소송 제기한 거고 지금은 누가 소송 제기한 거냐면 낙찰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낙찰자가. 낙찰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세권이 위에 있다. 메인 선순위다.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요. 전세권이 위에 있으면 낙찰자가 이걸 떠안아야 돼요. 전세 보증금을 누가 주는 거냐면 낙찰자가. 이게 맨 선순위에 있으니까. 근데 특이하게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소멸돼요.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하면 소멸. 그러니까 이제 낙찰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 그죠? 같은 사람이니까 얘가 달라고 한 건 얘도 달라고 한 거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 소멸되는 거고 저당권 밑으로는 그냥 다 소멸되거든요. 경매에서 가장 좋은 게 저당권이 최고 선순위다. 낙찰자가 제일 좋아. 다 죽여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저당권이 밑으로 다 죽어버리고 얘는 달라고 했으니까 소멸되는 거고. 그래서 다 지워지고 깨끗한 상태로 낙찰을 받겠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낙찰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다고. 왜? 전세권에 기해서 달라고 안 했잖아요. 반드시 그걸 봐야 돼요.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했나를.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차권 요것만 달라고 했잖아요. 이건 달라고 안 했고. 그러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권을 낙찰자가 떠안은 거예요. 이게 같은 사람이니까 보세요. 얘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달라고 안 했어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얘가 1순위로 받고 얘가 2순위로 받아요. 얘는 달라고 안 했잖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가 다 쓸어가고 남은 찌끄레기 얘가 받아요. 조금 받아요. 잔액이 왕창 남았네? 그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선순위,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이 선순위 전세권에 왕창 남은 보증금이 붙어서 낙찰자에게 그대로 이렇게 인수가 된 거예요. 낙찰자. 그 낙찰자가 전세권을 다 떠안은 거지. 이제 꽤 많은 돈을 내고 낙찰 받고 전세 보증금도 또 돌려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돈. 왕창 망한 거지. 전세권 따로, 임차권 따로. 그러니까 이건 위에 이 사람은 아예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이거.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는 기본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몰랐고 얘는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래서 뭐까지 알았냐면 맨 위에 있는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그거까지 아는 사람이었는데 기본을 몰랐네. 전세권 따로, 임차권 따로. 공부를 좀 했지만 기초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했을 때 소멸된다.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렵죠. 주임법이 어려운 이유는 경매 때문에. 둘 다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결론만 기억하면 간단해요. 결론은 뭐냐면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권리를 다 같이 갖고 있어도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해라? 따로 행사해라. 임차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거는 임차권만 달라고 한 거다. 전세권에 지읒자도 끊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요.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이고 됐고 이제 121페이지에서 상임법을 좀 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1번 적용 범위, 주임법, 상임법. 상임법은 주임법과 차이점만 잘 보시면 되고 특히 숫자들을 잘 봐야 돼요. 상임법은. 주임법은 판례까지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상임법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상임법은 주임법과 차이점. 적용 범위,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네요. 상가건물 임대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럼 적용이 안 되는 건요? 외울 필요가 없죠. 상가건물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고 보호법이니까 또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똑같이 해석하면 돼.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주택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비주거용 건물 적용이 안 되고 보호할 필요가 없어도 적용이 안 되고 상임법 똑같다고요. 상가 건물이 아니면 적용이 안 돼서 교회 건물 적용돼요? 안 돼요. 동창회, 종친회 건물 적용 안 돼. 상가 건물이 아니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지 교회, 동창회, 종친회 건물 그런 건 적용이 안 된다. 판례가. 그리고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돼. 잠깐만 빌리는 거.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적용이 안 되는 거. 잠깐만 빌리는 거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보증금이 아주 크대요. 적용이 안 돼. 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보증금이 아주 크다. 그럼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보증금 제한이 있죠. 주임법은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상임법은 서울에서 보증금이 4억 초과다. 적용이 안 돼. 4억까지는 적용되는데 4억 초과다. 적용이 안 되고 주임법은 보증금이 40억이어도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라면.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서 보증금 4억 초과, 그 4억이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 뭐였죠? 어떻게 하는 거?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거. 그 환산 보증금이 그러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한 거. 그게 4억 초과다. 적용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잘 봐야 돼요. 보증금이 3억이었어요. 월세가 200이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요 임차인에게 상인법 적용이 되나 안 되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3억이니까 4억 초과가 아니니까 이제 4억 이하니까 적용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환산한 거 이거 얼만데요? 5억이야 그럼 이거. 그럼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죠. 4억 초과잖아요. 앞에 있는 이걸로 판단하는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산 보증금으로 판단.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게 5억 나오거든요. 이걸로 판단하는 거니까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보증금 제한이 있다고요. 뭐만? 상인법만. 그렇게. 근데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적용되는 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박스예요. 이거를 박스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4가지. 기억이 대항력이네. 대항력은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적용이 돼요. 대항력은. 그리고 니은 디귿이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계약을 연장하는 거. 계약갱신 요구권.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리을의 권리금 보호.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거기 미음에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하는 거. 3기 차임 연체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3기 차임 연체하면 그것도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적용돼요. 이렇게 4가지만. 표준계약서는 무시하고 밑에는 4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대항력, 계약개시 요건, 권리금 보호,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하는 거 4가지.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5억이래요. 환산보증금이. 5억이어도 대항력 관련 규정이 적용이 되고 계약 연장 요구하는 거 적용이 되고 권리금 보호받는 거 적용이 되고 상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하는 거 그런 거 적용된다고요. 이런 거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그러면 적용 안 되는 건 뭔데요? 보증금이 클 때 적용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 적용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선 면적.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적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건 안 돼. 내 환산 보증금이 5억이래요. 내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우선 면적권은 안 생겨. 최우선 면적권은 당연히 안 생겨요. 보증금이 너무 커서. 우선 면적권도 안 생겨. 이게. 주임법은 그런 게 없잖아요.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내가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적권이 생긴다고요. 근데 상인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건, 권리금 보호, 상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하는 거 그런 건 적용되는 건데 우선 면적권은 적용이 안 된다. 보증금이 크더라도 아무리 크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옆에다가 우선 면적권 X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2번 그 박스 옆에다가 대항력, 계약갱신요건, 권리금 보호, 상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얘는 건 적용되고 옆에 우선 면적권 X.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적권은 안 생긴다. 이것들 올해 나왔었죠. 올해. 민법에서도 나오고 중개실도 나오고 거의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아까 설명드린 거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법인은 원칙적 적용이 돼요. 법인은 우리 상법에서 법인을 딱 만들면 당연상인 이렇게 불러요. 그냥 당연히 상인이 돼. 적용이 돼요. 우리 주임법에서는 법인이 예외적 적용이었어요.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 상위법은 법인 원칙적 적용. 차이점이니까 그렇게. 그 다음 122페이지에서 대항력 및 우선 면적권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122페이지예요. 대항력 내용은 똑같아요. 대항력 누구에게 주하는 거? 새로운 주인.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주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게 매매로 집주인 바뀌건 건물주인 바뀌건 경매로 바뀌건 상관없어요. 새로운 주인에게. 등기가 있으면 등기한 때 바로 그냥 생기는 거고 등기가 없으면 건물인도,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주민등록 X.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사업자 등록 신청안에다가 동그라미 신청안. 정말 치사하게 아직 본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모의고사는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요. 모의고사는 사업자 등록을 한 때가 아니야. 신청한 때라고 돼 있죠. 법조문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에 생긴다고. 사업자 등록 한 때 그게 아니라
한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좀 치사하지만. 다른 거예요. 사업적 등록 신청과 사업적 등록이 되는 건 다르잖아요. 신청하니까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될 수도 있는데 사업적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잘 나오죠.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대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 생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있었으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그런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잘 나올까요? 이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는지 이게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깜빡하고 그냥 낚이는 거지. 주임법에서는 주로 동사무소 있잖아요. 주임법에서는.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라고 나온다고. 우리가 흔하게 봤으니까 그냥 무심코 읽어서 그냥 이거 맞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 동사무소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 상임법이니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에 생긴다. 대항력이 있었으면 없었으면 다음날 0시. 그런 내용들은 똑같지만 확정일자 받는 장소를 잘 보자. 주임법은 주로 동사무소, 상임법은 관할 세무서장. 그렇게요. 됐고 그러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내용 똑같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최우선 면제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우선 면제권. 그렇게 됐고 3번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권 승계 규정도 똑같아요. 주임법과 이거는 토시 하나 안 틀려.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다르다는 거였죠.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다르다. 다른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 돌려줘 하는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다른 거라고 이게. 그러면 대항력, 우선 면제권 그런 내용들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임차권에 붙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대항력이 있다. 임차권이 있으면 내가 대항력이 있다. 그런 거고 우선매주권, 대항력 우선매주권은 여기 임차권에 붙어있는 내용들이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수다. 이게 나오면 이 양수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고. 금융기관, 은행이에요. 금융기관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그래서 금융기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해도 우선매주권이 승계된다고. 원래는 안 됐는데 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승계가 돼. 근데 일반인은 그렇게 안 된다고. 승계가 안 된다고. 일반인은 어떻게 되죠? 일반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이렇게 양수받아오면 우선매주권이 따라온 게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그냥 내가 양수받은 거예요. 우선매주권이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일반인들은 대항력 우선매주권을 내가 취득하려면 이걸 임차권을 양수받아와야지. 대항력 우선매주권이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임차권 자체를 양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받아왔다. 임차권을. 그러면 대항력 우선매주권이 그냥 따라와요. 그게. 근데 금융기관, 은행은 그럴 필요 없이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가 나오면 이 양수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금융기관인지 일반인인지. 일반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하면 안 된다고요. 금융기관은 되고. 일반인은 어떻게 된다? 임차권 자체를 양수받아라. 임차권 자체를. 임대인 동의 얻어서.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고. 그럼 이제 금융기관이 우선매주권 승계는 뭐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똑같으니까 금융기관. 은행만 그렇더라. 일반인은 안 되고. 됐고. 뭐 그런 내용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했던 거. 그 다음 4번. 소액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나오면 또 이것도 최우선 면제권이죠.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의 소액임차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최우선 면제권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의 동그라미 별표겠죠. 보증금 중 일정이니까 최우선 면제권. 다른 담보물권자. 다른 담보물권자 그 위에다가 선순위 동그라미. 선순위도 포함이에요. 다른 담보물권자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선순위 포함해서 먼저 받는 거라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때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두 번째 줄에 같은 말이에요.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만 사업자 등록만 해놓으면 된다. 예.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뭐 요건이다? 우선면제권. 보증금지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지만 받아두면 유리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이 범위와 기준.
보증금 중 일정이니까 최우선 면제권이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알아? 두 번째 줄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되겠다. 최우선 면제권은 2분의 1. 이게 왜 파란색으로 돼 있을까? 옛날에는 3분의 1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외우기가 되게 쉬웠어. 상인법은 잘 모르면 3, 주인법은 2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아니야. 상인법도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최우선 면제는 주인법, 상인법 똑같아요. 다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할 금액이 1억이면 2분의 1 1에서 5천까지만 최우선 면제로 땡겨주겠다고요. 전부 다 최우선 면제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소액 임차인이 범위다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소액 임차인이 범위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중요한 게 있는데 소액 임차인 범위에서 6,500만 원 이하 그 옆에다가 환산보증금 또 적어놔야 돼. 환산보증금. 상인법은 무조건 환산보증금이에요. 주인법은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 그랬어요. 1억. 그게 그냥 보증금이야. 주인법은. 단순 보증금. 상인법은요. 금액도 낮아요. 6,500만 원. 근데 더군다나 이게 또 환산보증금. 상인법은 무조건 환산보증금이에요. 상인법은. 아까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환산보증금. 그리고 최우선 변제도 환산보증금. 그래서 상인법 적용돼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가 쉽지가 않다. 주인법은 잘 적용이 돼요. 서울에서 1억 이하잖아요. 그냥 보증금이고. 상인법은 금액도 낮은데 환산보증금이니까 잘 적용이 안 된다. 그걸 주의해야 돼.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되면 이거를 오해하시더라고요. 뭘 오해하시냐면 잘 보세요. 서울에서 이제 다 환산보증금이에요. 상인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 초과래요. 4억 초과. 그럼 법이 적용되나요? 상인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 원칙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있지만 원칙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최우선 면제는요?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 6,500만 원 이하인데 지금 4억인데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 논할 필요도 없다고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 이제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 초과예요. 초과. 그리고 4억 이하예요. 4억 이하. 요 상태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환산보증금이 뭐 한 2억이래요. 2억. 이렇게 되는 거. 이 사람은 법 적용 되죠? 4억 이하죠. 법은 적용된다고. 뭐 적용 안 된다? 최우선 면제. 6,500만 원은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최우선 면제만 판단하는 게 다른 거라는 거죠. 이 법 자체를 적용시킬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 4억. 최우선 면제만 판단하는 건 6,500만 원. 이게 다른 거니까 혼돈하시면 안 된다고. 또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다. 환산보증금이. 그러면 법도 당연히 적용이 되죠. 4억 이하인데 최우선 변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최우선 변제만 판단하는 거를 혼돈하시면 안 되겠다. 따로따로니까. 다 환산보증금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주인법은 이런 거 없잖아요. 주인법은 왜냐면 보증금 제한이 없잖아. 주인법은 주택임대차면 무조건 적용되고 상인법은 보증금 제한이 있고 그게 환산보증금이니까 다 환산보증금. 그렇게 보시고 5번 상가임대차 존속기간 123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임대차 기간 동그라미 1번 최단 존속기간 1년이에요. 3년 X 1년 짧아요. 주인법은 2년 상인법은 1년 임차인만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 6개월 있으면 6개월 주장할 수 있는 건 임차인만 그렇게 하는 거. 임대인은 빼박 1년 그런 거고 동그라미 2번에 존속의제는 공통이네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줄 때까지 내가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거로 본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존속의제는 임대차 끝나도 대항력 우선매 조건이 쭉 유지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월세는 내는 거였고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대항력 우선매 조건이 같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존속한다고요. 보증금 내가 받을 때까지. 그렇게 법에서 특칙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항력과 우선매 조건이 그냥 쭉 유지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기간이 1년으로 짧잖아요. 주인법은 2년, 상인법은 1년. 짧은데 불리하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양가로 이번에 계약갱신 요건이 있으니까 이게 상인법만 있어요.
상임법만. 그래서 잘 나오죠. 상임법은 주임법과 차이점. 주임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건이 없는데 상임법은 있고 계약갱신이 연장하는 거랬어. 연장이란 말을 안 쓴다고. 왜 안 쓴다 그랬죠? 연장은 조폭들이 쓰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연장이란 말을 안 쓰고 다 갱신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갱신을, 연장을.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받아주래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요. 연장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그러면 다 받아줘야 돼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는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그럼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없으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럼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로 이게 갱신돼 버리니까. 그래서 박스 내용에서 기억.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기억. 임차인이 3기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3기. 상임법은 주로 3이니까 2기가 아니라 주임법일 때는 2기. 상임법일 때는 3기. 3기. 근데 기억에서 뭐가 핵심일까요? 3기 이런 거 안 틀리세요. 나중에 진짜 안 틀리세요. 뭐냐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키워드야. 현재 연체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연체하고 있어도 돼요. 근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건 과거에 그런 적이 있대요. 그래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연체했어도 된다.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미음을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대요.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시킨 거예요. 그러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을 파손시킬 때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시켜야 돼. 중대한 과실. 아주 심한 실수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경과실이다. 살짝 실수해갖고 조금 부신 거는 상관이 없다고. 고의, 중과실로 파손시켜야 돼요.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고의, 중과실 파손. 그리고 그 밑에 시옷은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건물 전부 아니면 대부분 철거한대. 일부 철거가 아니라. 보통 다 일부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대부분 철거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임대인이 전부 대부분 철거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대부분 철거, 일부 철거 X. 중과실 파손, 대부분 철거. 이 두 가지가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는 요건이 거기 보시면 A, B, C 셋 중 한 가지가 또 필요해요. A는 뭐냐면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고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A를 구체적 고지 이렇게 부르고 B는요 안전사고 C는 다른 법에서 철거나 재건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대부분 철거함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셋 중 한 가지가 필요해. 내가 처음에 고지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할 거라고. 아니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대요. 건물이 막 무너져 간대. 안전사고. 아니면 다른 법에서 철거나 재건축한대. 셋 중 한 가지가 있을 때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함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 두 가지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 12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이죠. 제외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1년 했으면 4년 추가가 가능하다고요. 4년 추가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거로 보는데 다만부터가 중요하죠. 보증금은 100분의 9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죠. 증액 시에. 그러니까 100분의 9가 적용된다고요. 주임법은 2년 끝나고 올릴 때 왕창 올릴 수 있어요. 상임법은요. 계약갱신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 기간 포함해서 이렇게 5년이 된 거예요. 요 1년마다 올릴 때 만약에 요때 올릴 때 100분의 9 초과 금지라고요. 5년 끝나고 요때 올릴 때는 왕창 올려도 되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서 5년이 되면 요 기간 내에 올릴 때는 100분의 9 초과 금지가 적용이 된다. 5년 끝나고 올려야 왕창 올릴 수 있어요. 상임법. 이렇게 되고.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법 적용 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갱신의 경우에 당사자는 상가 건물의 조세, 공과금, 또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괜히 읽어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죠? 보증금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올릴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4번과 3번을 좀 바꿔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 청구 시에 100분의 9 초과 금지. 그렇게. 동그라미 4번이 동그라미 3번이고 동그라미 3번이 동그라미 4번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서 갱신이 됐대요. 5년. 그 기간 내에도 증감을, 보증금,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다만 증액 시에는 제한이 있는 거지. 100분의 9 초과 금지. 그렇게. 그런 내용이고 5번은 전대차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 전대차에서도. 계약갱신 요건은 상임법만 있죠. 그래서 전대차가 됐대요.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임법은 이런 내용 있나요? 없죠. 역시 이 5번도 상임법만 있는 내용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고 정답으로도 몇 번 나왔어요. 동의 얻은 전대차, 불법 전대는 안 돼요.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직접 한다. 그것도 안 돼.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상임법에는 계약갱신 요건이 있으니까 전대차에서도 요게 된다.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고. 양가로 3번은 법정갱신인데요. 요것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쉬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 법정갱신이 다른 거다. 이것도 첫 단추를 잘 끼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주임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건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임법은 계약갱신 요건도 있고 법정갱신도 따로 있다고요. 별개. 따로다. 그걸 기억해야 돼. 계약갱신 요건 따로 있고 법정갱신 따로 있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은 주임법과 내용이 똑같다고요. 똑같은 건데 다른 거다. 계약갱신 요건과는 다른 거다.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한 거, 연장해줘 요구한 거예요. 그럼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거. 멍 때리면 법정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멍 때리면. 다른 거죠, 그게. 임차인이 뭔가 했나? 그럼 계약갱신 요건 가만히 있다 그냥 멍 때리고. 그러면 법정갱신 되는 거. 다른 거니까. 좀 쉬었다가 비교 좀 해볼게요. 좀 쉬겠습니다.